이자 소득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시면 보론 있죠? 비영업대금 이익입니다. 그럼 영업비 아닙니다. 비영업. 영업이 뭐예요? 금전 영업 행위는 계속적 반복적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 대여한다. 그러면 금전 대부업입니다. 사업소득이죠. 그럼 비영업대금 이익은 비영업이죠.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 대여하고 얻은 이익입니다. 그럼 뭐라고? 이거는 이자 소득입니다. 이자 소득. 구분하시죠?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 여기 보시면 대부업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익이다. 그럼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대부업자가 아닌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익이다. 그럼 비영업대금 이익이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이 얼마예요? 25%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이 25%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25% 세율, 그러니까 세금이 지방소득세 포함한다.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27.5% 세금입니다. 세금, 소득세 얼마라고요? 비영업대금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이 25%입니다. 25%. 일반 은행 있죠? 은행에서 예금, 예치 얻은 이익은 얼마예요? 얻은 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이 14%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하면은 15.4%.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영업대금 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이 높아요. 보통 우리가 다른 지인들한테 돈 빌려주잖아요. 돈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빌려주고 130만원 받았다. 그럼 비영업대금 이익은 30만원이죠. 30만원. 거기에 원천징수세율은 25%입니다. 30만원에 25%를 곱한 금액을 이자 소득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자 소득세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7.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자금을 차입한 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금을 대여하고 이익을 얻은 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는 겁니다. 다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천만원 이하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 징수된 경우입니다. 보시면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원천 징수된 경우입니다. 원천 징수된 경우, 이 경우만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비영업대금 이익이 발생했는데 원천 징수되지 않았다. 그러면 않은 경우 확정신고
의무 있습니다. 확정 신고 의무 있다. 그러니까 항상 봐야겠죠. 이게 원천 비영업대금 이익이 25% 세율로 원천 징수 됐는지 원천 징수 안 됐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비영업대금 이익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보시면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익금액 계산하고 나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 총수익금액 계산은 대금으로 인해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입니다. 이자. 약정이죠.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 그러니까 지급받지 않았다. 지급받지 않은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대금 약정일입니다. 대금 약정일을 수입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대금 약정일은 계약서죠. 계약서상 약정일. 이때를 수입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이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대금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해서 과세한다. 여기 보시면 이 수입시기가 여기 있죠? 이거 외우세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을 이거 외우세요. 약정 비약입니다. 비약 아시죠? 비약 할 때 그 비약 해가지고 비약 해가지고 외우세요. 비영업대금 이익은 대금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그리고 이때 원천징수 합니다. 이 참고 보시면 동일한 과세기간에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 이익을 지급받는 거주자.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회수 불능 원금을 대손금으로 다른 비영업대금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알아두세요. 집행기준에 있죠? 집행기준에 있는 거는 2차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전을 대여하였거나 채무자가 도산하여 재산이 전무하거나 자녀 재산이 없어 사망한 경우 원금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 받지 아니한 이자 소득은 수입한 금액으로 보전한다.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지 못했다. 채무자 도산해가지고 이자를 받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파생금융상품 이자입니다. 뭐 이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자부 상품입니다.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품,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이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품 이런 게 있다. 이거 요건 이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그냥 파생금융상품 이자다. 그러면 이건 이자 소득입니다. 이자 소득. 여기에 대해서 요건을 뭐 깊이 있게 막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리 연계 파생 금융상품이죠. 금리가 뭐예요? 금리 이자율이죠. 5% 이런 거와 연계된 파생 금융상품. 이 파생 상품이 그 원본 있죠. 그 원재료 그 금리 가격이 연동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금리 연계 파생 금융상품은 금리에 연계돼 가지고 금리가 5%에서 7% 오르면 이익 보고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익이 난다.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익이 난다. 그러면 그 이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볼까요?
예나 예금에 가입하고 동시에 선물한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예나 수합 예금이죠. 이자 소득과 결합된 파생 상품으로 봐서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 뭐 아시겠죠? 이 보시면 이자 소득의 가격, 이자율, 금리, 그 다음에 지표, 단위 이거를 기초로 합니다.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지수, 그래서 산출된 금전을 거래는 계약이다. 기초자산이 있으면 그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기타 이자 소득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 이거는 아시겠죠? 주택 임대업자가 그 임대 보증금 받는 경우입니다. 5억 받았습니다. 그 5억을 은행에 이입한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증금 자기가 7억에 사가지고 5억에 보증금 5억 받고 집을 빌려줘가지고 그럼 그 보증금 5억을 다른 데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애취한 경우입니다. 그때 발생하는 예금 이자는 이자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 아니다. 주택 임대업 하고 있어서 그 받은 보증금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지만 이거는 사업 소득이 아니라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은행 끼고 거래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자 소득입니다. 은행 끼고 거래하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 어차피 은행에서 원천 징수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은행에 전산 기록 다 남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업 소득이 아니라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한다. 채권을 빌려주고 나중에 채권으로 반환받는다. 그럼 채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있죠? 그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채권 대차거래 보상액 그리고 이때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노란우산 공제했죠? 노란우산 공제. 거기서 발생한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자 소득세 과세입니다. 이 환급금은 나중에 맞는 환급금 있죠? 납입액에서 환급금 뺀 금액에 대해서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거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좀 바뀌었어요, 법이. 이 보시면 폐업, 사망 등 법정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경우에는 이자 소득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했다. 그러면 폐업, 사망 등 법정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퇴직소득입니다. 이게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법정 사유가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의로 계약 해지한 경우죠. 그때는 기타 소득입니다. 그 다음 기타 소득세 보시면 폐업,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계약이 임의로 자기가 해지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익본고 있죠? 해지로 받은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의 2개 이걸 뺀 금액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건 나중에 이거 기타 소득세 보면 다 배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A를 보시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분 2015년 이전 가입금입니다. 이때 발생한 이익이 600만 원이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중앙회에 추가적인 신청한 적이 없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분 이익 600만 원은 이자 소득으로 해당하며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이자 소득이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부는 폐업, 사망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입니다.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 결제 방법에 따라 애누리 되는 금액. 매입 애누리입니다. 매입 애누리는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 보시면 매입 할인이죠. 약정기일 전에 대금을 지급한다. 그래가지고 받은 할인액, 약정 할인액. 이 매입 할인액도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출액 차감합니다. 아시겠죠?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 결제 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것도 매출 관련 발생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이자소득인지 어떤 게 사업소득인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를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 이것도 사업소득입니다. 아시겠죠? 외상매출금 5월 1일날 받기로 했다. 근데 뭐예요? 지급기를 연장해 준 겁니다. 이 매수자가, 물건 매수자가 자기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한 3달 연장해 달라. 대금 지급을 연장해 달라. 그래가지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죠. 추가로 한 20만 더 줄게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매출 관련 발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지급기를 연장해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러면 왠지 이자 소득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업소득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세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예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경우,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있죠? 그걸로 작성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자 소득으로 본다. 항상 주의할 게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 경우는 무조건 이자 소득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채권의 회수기를 연장해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연체자는 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그때는 이자 소득입니다. 비영업 대금으로 보나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 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 결제 방법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 있죠? 이것도 매출 관련 발생입니다.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죠? 이거는 자기 판매행위입니다. 물건 판매행위. 그렇기 때문에 대금 결제 방법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또 이거죠. 다만 당초 계약 내용에 의해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실질적인 이 소비대차죠. 이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발생한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이 소비대차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자 소득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소득 구분입니다. 법원 판결 및 화해에 의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손법기죠? 손법기. 이거는 계약 위반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이건 기타소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기타소득. 손법기입니다. 손법기. 이거 외우세요. 손법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이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자도 과세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보장한다. 다만 계약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기타 소득, 그리고 거기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도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외상매출금 지급기일 연장이자의 소비대차 전환. 외상매출금 지급기일을 연장해주고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주의하세요. 참고 보시면 사업소득에 있는 거주자가 이건 배운 거죠. 사업과 관련된 운영자금을 은행에 예치한다. 은행 끼면 무조건 이자소득입니다. 은행 끼고 거래하면 무조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것도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자소득금액 계산이죠. 이자소득금액은 총 수익금액이다.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와 이자소득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수익금액 전액이 이자소득이 된다. 이거는 불로소득이죠. 이자소득 자체가 돈을 은행에 예치만 하면은 그만큼 이익을 버는 거기 때문에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 노력 없이 얻은 이익. 그러므로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주의하세요.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차입해 가지고 그 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익을 봤다. 그러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있죠? 이자는 총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시면 비영업대금 이익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익 총 수익금액 이익을 계산할 때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원금을 회수한 금액 있죠?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합니다. 이 5억을 빌려줬어요. 5억 원 빌려줬는데 4억 원 회수했다. 그러면 원금부터 회수한 걸로 봅니다. 약정 1억 원 이자 5억 원 빌려주고 1억 원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이자 1억 원부터 회수했다. 이게 아닙니다. 원금부터 회수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아시겠죠? 이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원금을 먼저 차감합니다. 그리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은 없는 것을 본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자 소득의 수입식입니다. 수입식이 보시면 약정에 의한 상환일입니다. 계약서 있죠? 계약서의 약정에 따른 상환일, 금전 사용 대가 있다. 그런 경우는 계약서를 봐가지고 그때 상환일을 이때를 수입식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채권 있죠? 채권의 무기명인 것, 이거는 실제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무기명인 경우에는 이자 지급을 받은 날. 기명, 채권인데 기명이다. 그러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 아시겠죠? 무기명인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보통 예금, 정기 예금, 적금 이런 거 있죠? 이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 이거는 약정입니다. 약정. 계약서상 약정에 의해서 채권,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이때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거는 보험금이나 환급금.
지급일, 직장공제의 초과반응금, 약정입니다. 이것도 계약서상 약정,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초과이익 지급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았다.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는 언제라고요?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입니다. 약정보다 먼저 이자를 지급받았다. 그러면 실제로 빨리 이자를 지급받은 날 이때를 수입시로 한다.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비영업대금 이익은 잘 나옵니다. 시험에. 수입식이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원칙. 비영업대금 이익은 약정일. 다만 약정일보다 먼저 약정일이 5월 1일 근데 실제 받은 날은 먼저 받은 경우 한 3월 1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3월 1일을 수입시로 한다는 겁니다. 약정일이 2019년 5월 1일 근데 실제 받은 거는 2018년 12월 1일 그러면 언제라고요? 수입시기는 2018년 12월 1일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주의하세요. 약정일보다 먼저 받은 경우는 실제 받은 날을 수입시로 한다. 아시겠죠? 채권의 보유기간 동안 이자 상당액 이거는 채권 매도일 또는 이자 지급일 아시겠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25면은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한입니다. 국공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무기명 국공채의 경우에는 지급을 받은 날 기명 국공채는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이다. 정기예금 이자소득 수입시기 약정일이 2018년 2월 10일이고 2019년 1월 10일에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2019년이다. 실제 이자소득 인출일을 귀속시로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이자소득 마치겠습니다.